홍천교육지원청에서 초등 인사를 맡고 있는 한기수 장학사입니다. 이제 시청교사 모임에 생뚱맞게 장학사가 근데 장학사 말은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인간 종행 중에서 장학사 종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장학사가 했던 일들을 말하면 말할 것 같아서 장학사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 주제를 갖고 매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1년에 뭐 3-4번 정도 강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줬을까를 한편으로 다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무겁게 잡았죠.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인가? 교사는 무엇인가? 저는 이제 장학사 9월 1일자 되면 9년 차에 들어가요. 아마도 교육감님께서 너는 학교로 돌아가면 부정을 할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안 보내고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9년 차 이제 접어들면서 했던 일도 되게 많아요. 그게 또 저한테 엄청난 또 경험도 됐고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되돌아보면 저는 장학사라는 것보다 장학사 선생님이죠. 저도 그 종의 기원을 따지면 교사로부터 장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지금 성장시킨 사람들을 좀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던지려고 그러고 사실 소희초 선생님의 사건을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좀 달리해서 봤어요. 저는 사람들은 결과로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희초 선생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쳤을까? 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대부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 수 있는 건 작년에 선생님이 쓰신 학급 편지를 보면 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교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성장시킨 선생님들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상처받은 말은 오래 남는다라고 해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저는 가난한 어부의 삼형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학년 때 아버님께서 또 급작스럽게 돌아가니까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4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청소 시간에 그 가방을 이렇게 책상을 미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뭐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고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사과를 했지만 어찌 하다가 친구랑 싸우게 됐어요. 막 치고붙이고 싸우는데 제가 조금 더 때렸나 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혼을 내면서 하신 말씀이 깡패라는 걸 썼어요. 저는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우 이렇게 허한 상태였는데 또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개울가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상처받은 말은 너무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용기를 얻은 말은 이겨내게 된다는 건데 다행히 저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선생님은 4학년 담임선생님하고 너무나 정반대였어요. 삼형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가사가 확 기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각종 일을 많이 다니셨어요. 아침에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3학년들을 키우셨는데 그 사정을 담임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씩 손편지를 써주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항상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 항상 용기 내고 너가 어떤 것도 잘 이겨내라. 이런 편지를 저는 그 받고도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담임 선생님께서는 5학년 가르치고 6학년까지 저를 졸업을 시키셨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인가 우리 은사님을 초등학교 졸업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모셔갖고 친구들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생님 또한 그 선생님의 말들이 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극과 극이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그만큼 또 성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행동은 흥미를 있게 한다는 건데 우리는 선생님으로서 역할 중에 교과를 가르치는 일도 되게 중요해요. 그 교과를 흥미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4차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를 초등학교에 배운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너무나 낯선 언어였어요. 이상하게 힘들었고 영어를 진짜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봤으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교육 과목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공부도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학원인과 과외라는 조건도 없었고 두 분의 형님도 있었지만 딱히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어 교과로부터 더 멀어진 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고 매번 해갔지만 늘 선생님은 이것도 못하니라는 말로 너무 되게 저를 밀어내시더라고요. 제일 무서웠던 건 영어 선생님의 그 하얀 눈동자였어요. 나를 째려보는 그 하얀 눈동자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한테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과목이 그냥 몰려지더라고요. 교과를 몰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저는 영어가 어렵고 영어에 흥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영어에 멀어지다 보니까 한자에 관심이 많아서 한자 능력 2급시 자격증이 있는데 토익을 한 번도 도전을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교과를 멀리하게 하는 방법은 두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제가 그걸 배웠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감동을 주는 행동을 방향을 찾게 한다는데 저랑 같은 세대에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고2 때 이 영화를 보고 또 방향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92년도에 만났습니다. 저는 키팅 선생님이 되게 좋았고 키팅 선생님이 하는 말, 키팅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실을 보면 그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사례 과정 중에서 담임 선생님하고도 갈등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문학 참고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참고서였는데 선생님이 수행평가인지 형성평가인지 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너무 똑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죠. 저는 제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내뱉고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를 나오라고 하더니 시계를 부르시더니 네, 그 다음 아시겠죠? 네, 앞에서 저 뒤로 엄청나게 친구들도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교직 문화,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치는 방식에 도전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맞는 과정에 키팅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요? 너무나 비교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 제가 지나온 것들의 어떤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 중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겪으면서 경험들을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도움이 어쨌거나 좋으신 분도 있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분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또 방향을 찾을 수 있었죠.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교직을 들어와서 또 만났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혁신학교 컨설팅을 갈 시간이 여유가 됐었어요. 이렇게 돼서 그때 같이 함께했던 그 장학관이죠. 이제 뭐 교장 출신의 장학관 선생님인데 어느 학교, 모 학교, 태백에 있는 모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무 선생님께서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교무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혁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삐그덕대는 문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고집된 문화들을 지키는 교무 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 거를 저희들이 알고 나서 컨설팅을 갔는데 사실 저는 그냥 뭐 제가 해야 될 컨설팅 방향보다는 이 장학관으로 계셨던 분이 컨설팅에 감동을 받았죠.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을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하나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거기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본인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그 멘토 선생님, 그 장학관님께서는 그걸 또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하는 모습이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와, 사람을 울리게 할 수 있는 이분의 능력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했죠. 정말 와, 대단하다. 저는 거기서 배운 것도 되게 많았었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뭐 멘토링을 해야 되는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 때의 경험이 제가 장학사로 들어와서 또 느꼈던 것은 제가 저 또한 이제 선생님들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행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교육감실에서 보좌관 1년을 할 때 교육감실은 거의 민원 창구예요. 엄청난 민원 창구고 수시로 매일매일 민원들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갈등은 교직원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의 갈등 사례였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교재를 아이들한테 돈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징계를 줘야 된다고 했고 이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무죄를 계속 교육감실로 민원을 내는 상태였고 사실 이것도 처음에 문제는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존중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을 무시했던 거고 교장 선생님은 이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화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징계 감사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면서 한 달 넘게 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을 용서하고 선생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은 상태로 마무리했어요. 그때 이 선생님께서 해당 선생님께서 전화로 엄청나게 우시면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최근의 사례인데 최근에 초등학교의 교무행정사하고 선생님들하고의 갈등 사례예요. 서로의 업무 지원이 약속이 잘 안 돼서 갈등 사례였는데 제가 뭐 중재를 간 건 아닌데 사실 팩트 확인 차원에서 나갔는데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야기를 요구사항을 저쪽에 전달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쪽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한 5차례 선생님들을 학교 안에서도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면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문제는 매우 크게 확대될 뻔했어요. 그래서 노조가 끼면서 크게 확대될 뻔한 건데 저는 교육청에 있던 경험을 좀 보면은 노조가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 들어와서 선생님들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선생님들의 불안을 주장해서 일을 크게 더 만드는 사례도 많거든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열어가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문제가 돼서 들어서 전달했고 이해시켰고 다행히 두 분의 선생님들이 교무행정사와 비교과 선생님들이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신뢰하는 바탕에서 일을 하게끔 서로 약속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다행히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또 눈물을 보이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학교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내오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뭘까? 가르친다는 마음은 뭘까? 라고 해서 저에게 늘 결론은 친절과 겸손입니다. 친절과 겸손. 서희초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에요. 우리 보통 선생님들은 다 친절과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0년대 초에 조벽 교수님의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 깊게 읽은 문구가 있는 겁니다. 학생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사를 받아들인다. 교사의 말과 행동, 언어적인 행동,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모두 받아들이죠.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친절과 겸손으로 겸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잘 이거를 몰라주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교육 불가능 시대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단을 했고 저는 여전히 교육 불가능 시대라고 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 최근에 기사에 보면은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었던 대목으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뽑은 것이 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첫 번째가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두 번째가 과중한 업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해결 방식도 매우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얽히는 것보다 부적응 학생이 많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을 더 많이 배치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과중한 업무가 많다 그러면 그 업무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매뉴얼, 지침, 법을 개선하는 데 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단적으로 제가 교육청 전문직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업무혁신 방안이었습니다. 그 업무혁신의 대상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육청으로 봤어요. 교육청의 업무를 혁신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육청에 있는 주요 업무를 줄이는 거였어요. 제가 2015년부터 2017년 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있으면서 그 많던 주요 업무를 줄이고자 했으나 그리 많이 줄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줄이려고 노력은 했죠. 그러나 지금 어떨까요? 2024년 다시 251가지입니다. 이 과제는 눈에 보이는 공문으로 나오는 과제예요. 그런데 주요 업무 외 과제가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 많은 공문들이 지금도 여전히 학교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저는 교육청은 단순하게 일을 하면 돼요. 업무를 줄이고 사람을 학교로 더 많이 배치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들 안 한다. 다시 이 과제가 늘어났다는 걸 보면 매우 아쉽죠. 제가 교육청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신규 교사 지원 방안이었어요. 2015년에 들어가서 2016년에 신규 교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교육청에 대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죠.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 제시한 거는 신규 교사에게 1년 동안 업무부장을 배제하는 거였어요. 지금 잘 지켜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다는 학급을 돌아보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담임도 배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급을 돌아다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선배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들, 시간들을 갖는 것. 제가 말하고 싶은 친절과 겸손을 하려면 선생님들한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오래도록 관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시간, 그 관심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시간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뭐 시청교사 모임이든지 다른 여러 단체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고민의 시간,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감정 노동자죠. 정말로 아이들을 만나는 감정 노동자고 감정도 소비되면 선생님도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많이 아프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친절함과 겸손함을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